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보도국장 원용석입니다. 오늘은 라코 내러티브 8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언제 끝나나, 두 번째 주제는 미 전역 대도시 범죄 급증 배후에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가 있는 게 아니냐 의혹이 제기된 것을 놓고 의논하려고 합니다. 또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팟캐스터 조 로건이 이런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둡고 무거운 주제 두 개에다가 오늘 잡은 세 번째 주제, 마지막 주제는 좀 가볍고 흥미로운 이슈로 잡아봤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패널로 이황, 박세나, 곽은서 기자가 나왔습니다. 다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좀처럼 끝나지 않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인데요. 기사 먼저 짧게 읽고 패널들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연아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라디오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짧게 읽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영국 국립미술관이 19세기 프랑스 인상파 화가 에드가 드가 작품 러시아 무용수들을 우크라이나 무용수들로 이름을 변경했다. 이 그림을 그렸을 즈음인 1899년은 러시아 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배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림 속 춤추는 여성들이 비시반카, 비시반카는 우크라이나 전통 의상입니다. 비시반카를 입었어도 러시아 무용수들로 장명됐다. 이 사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복잡한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음 달이면은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하고 또 확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 있겠느냐, 장기화되느냐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Voice of America VOE에서 분석 보도한 내용을 요나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보면은요, 이제 작년 11월 마크 밀리 합창의장이 공식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으로 승리할 가능성, 즉 우크라이나의 모든 영토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낼 가능성, 그 가능성이 단기간에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될 것 같나요? 아니면 곧 종식될 것 같습니까? 이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전쟁 자체가 러시아의 패배로 끝나게 될 경우는 자신의 자리까지 위협을 받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 같은 경우는 무조건 승리를 하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네. 핵전쟁까지 지금 위협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장기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주류 언론들 보면 대부분 이제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 쪽 편을 들어서 많이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은서 기자, 네. 이번 이슈 어떻게 보세요? 좀 장기화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기에 이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언론 네. 보도에 대해서도 한번. 그 이번 전쟁이 되게 장기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선 언론이 우크라 입장에서 많이 보도를 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보았을 때 물론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과거 소련에 속해 있던 나라 12개가 이미 나토에 가입한 상황인데다가 이번에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러시아 바로 옆에 미군 부대를 포함해 미국 무기가 배치되는 것인데 이것에 위협을 느낀 것이라고 봐요. 또한 이미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더라도 러시아랑 국경에 맞닿은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했기 때문에 점점점 이들이 동쪽으로 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안보의 위협을 느낀 게 아닌가, 러시아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세나 기자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제가 뭐 정확한 종전 날짜를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제가 뭐 점쟁이 문어도 아니고 뭐 한 달 뒤에 끝날 거다, 뭐 3달 뒤에 끝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어서 네. 제가 리서치를 좀 해봤는데 가장 최근 기사 중에 젤렌스키 최측근이 한 인터뷰가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 또는 여름께에 전쟁이 종료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네. 예. 네. 제가 아까 뭐 조기에 끝나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조기가 아니에요. 벌써 이제 1년이 그렇죠.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끝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제가 볼 때도 장기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탈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가장 네.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그래서 작년 2월 러시아 침공 후 양측이 지금 크림반도를 두고 줄곧 대치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림반도를 러시아 고유 영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유엔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이렇게 영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그러죠. 예, 거기에 연차 총회 화상 연설을 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크림반도는 우리 땅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곳을 수복해야 전쟁이 끝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미국이 나설 경우에 다음 달 1주년을 맞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에도 상당한 그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정말 미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크림반도까지 관여를 그렇죠. 하면은 네네. 그럼 장기화를 피할 수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푸틴 측근에서도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19일 로이터와 다스 통신에 따르면 이 전직 러시아 대통령이죠.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 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네. 러시아 국가안보 부의장이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핵을 보유한 자국을 가리킨 듯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네. 핵 보유국이 재래식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에 핵 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면서 이 핵 보유국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주요 분쟁에서 절대 진 적이 없다라고 강조를 네. 했습니다. 이거 핵 전쟁 강조를 하는 거죠. 네. 너희 까불면 우리 핵 쏜다 이거예요. 맞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전쟁에서 우리는 절대 지지 않을 거다라는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세계 2차 대전이 그런 식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네. 그리고 세계 1차 대전도 그랬었고요. 처음에는 각 국가들끼리 싸웠는데 한쪽이 이제 패배할 조짐이 보이니까 연합군이 투입이 되죠. 연합군이 투입이 되면서 확전으로 이루어졌고요. 네. 이 사실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제3차 세계대전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나토 개입하면 저는 바로 이제 세계 3차 대전 시작했다고 그렇죠. 봐도 과언이 아닌 저도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벌써 생각합니다. 뉴욕 일부 지역에서는 공익 광고가 나오고 있대요. 핵전쟁 대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영상들 보면 되게 충격적이에요. 이런 걸 왜 틀지 할 정도로 그렇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좀 기본적으로 이렇게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우크라이나가 친러시아 국가였습니다. 원래는. 그렇죠. 근데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그 버락 오바마 전 정부 때 우크라이나 쿠데타에 관여하면서 이게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마이단, 유로 마이단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관련 인물들 보면은 토니 블링컨, 그 당시 오바마 정부, 제이크 설리번, 빅토리아 눌런드, 수잔 라이스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이 인물들이 그대로 지금 바이든 정부 요직에 앉아 있는 분들입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백악관 그리고 국무부 중책을 지금 맡고 있어요. 조 바이든은 이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 시절 우크라이나 관련 총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그동안은 사실 완충국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버퍼 스테이트, 영어로 버퍼 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해가지고 긴장 관계를 완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한쪽으로 확 틀면 언제든지 재앙이 닥칠 수 있는 그런 운명이었는데요. 사실 우크라이나가 또 핵 강국이었어요. 그렇죠. 예. 1994년에는 세계 3위에 해당하는 1,700개 이상 핵무기 보유국이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핵을 다 포기했어요. 싹 다. 그때 왜냐하면 미국이 안전 보장해주겠다. 그렇죠. 이렇게 네, 약속을 맞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핵을 모두 포기했는데 결국에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난 거는 그 선택이 재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미국이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라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북한이 왜 핵을 포기하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가요. 솔직히 네. 이런 모습을. 그리고 그때 유로마이단 혁명이 네.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소셜 네트워크 통해서도 이렇게 많이 공격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쿠데타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친러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푸틴이 화가 나서 크림반도를 침공하면서 러시아 땅으로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그 부패 혐의로 수사받던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이 있었습니다. 부리스마. 네, 부리스마가 이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조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 바이든을 그때 이제 이사로 영입을 하는 했어요. 거죠. 근데 이게 또 이제 푸틴 심기를 많이 불편하게 했대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동부 지역 돈바스 영토 절반을 점령을 했습니다. 자, 세나 기자. 이 이슈에 네, 대해서. 전 뭐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한 외교 매체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한 5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예. 있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유혈 교착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측이 서로 소모전을 이어가면서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는 건데 지금 특히 러시아가 저조한 성과를 내고 있고 그에 반면에서 우크라이나는
그 군사들이 굉장히 강력한 사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리더들도 이제 좋은 입지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러시아가 승리하는 시나리오. 우크라이나 동부를 집중 공격을 해서 네. 이제 분할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승리가 있는데 서방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승리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가 평화협정으로 종전되는 건데 이제 협상을 통해서 평화를 이끌어내는 거죠. 가장 그다음에 좋은 시나리오네요. 네네네. 마지막으로는 블랙스완이 있는데 예측하기 어렵지만 한번 발생하면 향후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화학무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핵을 쓴다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는 이제 러시아의 정권 교체가 이뤄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은서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일단 앞서 말씀하신 유로마이단 혁명에 대해서 일단 네. 말을 하고 싶은데요.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그때 당시 대통령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 대통령이 칠러 정책을 펼쳐서 이에 반대한 시민들이 시위를 일으킨 것이 유로마이단 혁명인데 이렇게 보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고 경찰 범죄 행위를 합법화시킨 대통령이 탄핵이 된 이런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조금 이제 트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과 동시에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에 이어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EU에 가입하는 것을 EU 가입을 목표로 네. 한다는 추측도 이렇게 많이 제기가 되는데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전쟁이 참 장기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 그 전에 EU 네. 접촉이 있었어요. EU에 네.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푸틴 러시아에서 원조비를 원래 줬거든요. 네. 150억 달러 원조비를 주는데 이거 안 주겠다. 이번에 네. 가입하면. 그래서 네. 가입을 그때 안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미 네, 으르렁 맞아요. 걸리고 네. 있었던 거죠. 네, 사실 그리고 좀 그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나라들이 항상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패배했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추운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이 3월과 5월 좀 따뜻해지거든요. 그걸 보고 라스푸티차라고 해요. 네. 이게 얼어붙었던 땅들이 진흙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가 처음에 고전했던 이유가 전쟁이 발발했던 게 2월 달입니다. 2월 달인데 3월에서 5월 사이에 진흙탕이 녹으면서 이 장갑차들과 이 전차들이 움직이질 못했죠. 네. 이 진흙탕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냥 대전차 공격을 받다 보니까 탱크들이 파괴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곧 있으면 3월과 5월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똑같은 양상이 벌어질 그러겠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제2차 동원령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는 말은 지금 110만 정도가 투입이 돼 있는 상황에서 150만까지 지금 군대를 늘리겠다. 네. 그래서 이제 동원을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똑같은 양상이 벌어진다고 하면 탱크들이 진흙탕에 빠져서 또 이제 난리가 나고 네. 그럼 푸틴 입장에서는 계속 코너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장기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네. 결국에 꺼낼 수 있는 카드는 핵전쟁밖에 핵전쟁.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일부 그 대학에서는 시위가 많대요. 그 학생들 사이에서 제3차 세계대전 이러다가 일어난다. 미국이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 지금 사실 공화당이 하원 장악하고 있어서 더 이상 이제 백지 수표는 없다.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미국의 그 지원에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면전에 나서는데 이제 뇌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저거라고 그래요. 그 트럼프 러시아 그 내통 조작 스캔들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 네. 너무나 많이 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푸틴이 트럼프를 백악관에 앉히려는 이유가 우크라이나 관련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겪고 있는 경제 제재 해제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황당무계한 스캔들이었는데요.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이 어쨌든 2016년에 꾸며낸 것으로 그렇게 존 드럼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와 우크라이나계 미국인이 그 스캔들에 가담됐다는 것을 푸틴이 알고 있거든요. 특히 그때 우크라이나 주미 대사가 트럼프와 러시아가 깊숙한 관계다. 이런 칼럼을 주류 언론 곳곳에 기고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되면서 푸틴 심기를 상당히 건드렸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가 이런 내통 조작 스캔들에도 가담했다는 것을 알고서요. 자, 어쨌든 이래저래 좀처럼 끝나지 않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입니다. 사실 연하 기자가 여기 마무리를 이렇게 적었어요. 어떤 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곧 끝날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 보인다. 네. 예, 안타깝게도 장기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3차 세계대전은
안 일어났으면 해요. 너무 있으면 일은 극단적인 없었으면 합니다. 시나리오죠. 네. 네. 자, 라코 내러티브 두 번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두 번째 주제입니다. 헤지펀드 수자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조지 소로스. 예, 조지 소로스 이름이 다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기사부터 좀 짧게 읽을게요. 조 로건 여러분께서 잘 아시죠? 네. 세계적인 유명 팟캐스터고 뭐 1억 달러 넘게 받았어요. 스파티파이로부터 그렇죠. 예. 작년에. 네. 그래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조 로건이 전 CIA 요원하고 이렇게 주고받은 이야기를 하다가 조 로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곳에서 그는 조지 소로스가 무엇을 하는지 나에게 설명했는데 조지 소로스는 매우 진보적이고 매우 좌파적인 사람에게 돈을 기부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들보다 그 일반적으로 더 좌파적인 그런 후보들을 지원하면서 미국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배트맨 영화에서 마치 사악한 사람인 것 그러니까 배트맨 영화에서 악당인 것 같다. 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조 로건 팟캐스트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Or real corrosion. Or real corrosion. Right. That's right. what's scary is it seems like he funds corrosion. It's like he wants these cities to fall apart. He wants crime to flourish. It's almost like he's an evil person in a Batman movie. You know what I'm saying? Well, he 황 기자 어떤 생각 들었어요? 이번 뉴스 보면서. 뭐 사실 조지 소로스는 유명하죠. 극진 좌파, 맞아요. 뭐 강성 진보 쪽에 네. 지원을 많이 하기로 유명하고요. 예전부터 뭐 BLM 운동이죠. 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그때부터 뭐 100만 달러씩 그 경찰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기부를 해왔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낯설진 않고요. 네. 아까 배트맨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빌런들이 많죠. 배트맨. 네. 근데 사실 그 조지 소로스 보면은 약간 배트맨 악당 아니면 제임스 네, 본드 그렇죠. 영화의 닮은 그런 것 같기도 악당 같은 느낌을 줘요. 이렇게 퍼펫 마스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배우에서 이렇게 조종하고 사실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대선 출마 전에 소로스하고 미팅을 했거든요. 2007년에. 네. 근데 그런 모습들 보면은 이게 상당히 민주당을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인물이 아닌가, 실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세나 기자, 네네. 예,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이번 뉴스 저는 보면서. 뭐 한 가지 루머를 소개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조지 소로스가 민주당 검사들을 전국 곳곳에 심어서 이로 인해서 이제 대도시 범죄가 폭증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 이슈 때문에 이걸 이슈를 잡았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짠가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 LA의 조지 게스콘 검사장이 이제 소로스로부터 470만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게스콘이 여기에 재임하는 동안 여기 지역구의 살인율이 무려 46%가 증가했다고 해요. 네. 그다음에 뭐 게스콘은 중재 펠로니 기준도 낮추고 그다음에 뭐 총기 마약 범죄를 집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는 샌프란시스코 체사 부딘 검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범죄가 폭증해서 사퇴까지 하게 됩니다. 예. 네네. 작년에 그쵸. 리콜이 네네. 됐죠. 네네, 그쵸. 임기 2년 동안 강도가 47%, 그 다음에 차량 도난 사고가 36%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필라델피아 레리 크리스너 검사장이 있는데, 소로스로부터 160만 달러를 받았는데, 2021년 기준으로 살인율이 역대 최고였다고 했습니다. 네. 은서 기자, 소로스 보면은 어떤 생각 듭니까? 일단 지금 미국 전역에서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억만장자인데다 기부도 뭐 민주주의 단체, 자유주의 단체를 포함해서 뭐 정치 세력에 많이 기부도 하는 조지 소로스가 왜 하필 경찰 예산 삭감 운동에 지원할까? 그리고 왜 그 삭감 운동을 벌이는 단체 컬러 맞아요. 오브 체인지 팩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을까? 네. 그렇죠. 하는 일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일단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역인 미니애폴리스 시의원들이 2020년 경찰 예산 삭감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그 후 17개월 동안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또 경찰은 퇴직을 하거나 휴가를 내는 등 경찰 위상이 많이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경찰 예산 삭감을 지원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조 로건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급진 좌파 진영을 많이 후원하느냐. 네. 사실 LA 같은 경우가 범죄 급증하고 노숙자가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조지 소로스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사실 조지 그쵸. 가스콘 LA 카운티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소로스맨이라는 게 널리 알려진 그렇죠. 사실이고 사실 아까 말한 체사 부딘 같은 경우에는 쫓아냈지만 조지 가스콘은 쫓아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리콜 2번이나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조지 소로스가 원래 대통령 선거에만 관여를 많이 했었어요. 미국 정치를 보면은 대통령 선거에 이제 그 2004년 구체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존 케리 민주당 쪽만 이렇게 지지를 했는데 지난 대선 때는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을 사실 네, 맞습니다. 지지했습니다. 근데 엘리자베스 워런은 조 바이든보다도 더 좌예요. 굉장히 그 급진 좌. 굉장히 가장 끝쪽에 강성이 있는. 예, 예. 근데 그분도 웃기게 옛날엔 또 공화당원이었대요. 근데 어쨌든 그런 후보들을 계속 이렇게 지지해 왔는데 네네. 몇 년 전부터 로컬 선거에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지금 92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92살에 굉장히 나이가 92세. 많으시죠. 네. 근데 이제 로컬 선거에 개입하면서 우리가 이제 몸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영향력을. 그래서 지금 그 조 로건 팟캐스트를 보면은 그런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연방 상하원은 크게 우리 실생활에는 그 못 느낀다. 그들의 정치. 하지만 로컬, 특히 DA, 카운티 검사장, 시검사장, 시의원 이들이 펼치는 정책은 우리가 바로바로 느끼고 있다. 근데 지금 이제 드디어 우리가 조지 소로스의 그런 영향력을 막강한 영향력을 느끼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깨어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느끼고는 있는데 과연 깨어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조지 소로스가 이렇게 배후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많이는 안 알려졌다고 보거든요. 황 네.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지금 제가 아까 BLM 운동을 예. 얘기를 했는데 BLM에 몇 억 달러 줬다고 얘기를 해요. 예, 뭐 소로스가. 그런 그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제가 배트맨 자꾸 하는데 네. 그 보통 배트맨에서 나오는 이제 빌런들을 보면 조커는 처음에 굉장히 힘든 생활을 뭐 영화를 통해서 다 그렇죠. 보셨겠지만 조커 영화가 또 있죠. 맞아요. 예, 굉장히 힘든 생활을 보내다가 이제 굉장히 반체제적인 인물로 변하는 맞아요. 인물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좀 비슷하다고 그러네요. 보는 이유가 네, 맞네. 조지 소로스도 대선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던 네. 인물이라고 아까 말씀을 네. 하셨는데 이게 정말 최고 수뇌부에다가 돈을 갖다 줬더니 변화가 없더라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봤을 땐. 네. 그래서 조커도 그렇습니다. 조커가 일어나니까 점조직들이 생겨요. 네, 맞아. 아, 네, 그렇죠. 예, 은행 강도들 네, 뭐 맞아요. 굉장히 많이 뛰어나옵니다. 네. 점조직들이. 근데 조지 소로스도 비슷한 양상이에요. 네. 이 대선에다가 돈을 투입했다가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체사부딘 뭐 또 조지 게스콘 조지 게스콘. 예, 그다음에 레리 캘리포니아에서. 예. 크리스너 이제 각 지역별로 검사장들을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범죄율이 치솟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보고 아 이거를 점조직을 만드는구나. 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그 공화당 쪽에서는 이제 민주당 그 특히 조지 소로스가 민주당 검사들을 곳곳에 심어서 네. 이제 대도시에 범죄가 폭증하고 있다고 했는데 작년에 소로스는 실제로 인터뷰를 통해서 그건 내 탓이 아니다라고 맞아요. 주장을 해요. 네, 근데 내 탓은 아니지만 근데 전국적으로 범죄율이 폭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네. 근데 그 이유가 소로스가 제시하는 범죄 폭증의 이유는 첫 번째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정신질환 비율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으로 이제 주민들이 점차 고립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범죄 정의 개혁 시위가 네. 실패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총기 등 무기 밀수가 증가를 해서 그런 거라고 본인이 해명을 했습니다. 네. 네. 참 어이가 없네요. 네. 모든 젊은 층을 정신병자로 보는 겁니까? 예.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조지 소로스는 지난 중간 선거에서도 정치 자금을 가장 많이 기부한 네, 그런 맞아요. 인물로 선정이 됐는데요. 네. 특히 민주당에 1억 2,848만 달러가 넘는 돈을 기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킹메이커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에 자꾸 개입을 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예. 네. 근데 이제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제 조지 소로스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의 인물이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다 이렇게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네. 거를 아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이거를 좀 시스템을 잘 이해해서
파고드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비영리 단체, 뭐 오픈 소사이티, 열린 사회 이런 단체들 만들고 또 그 미디어 매터스라는 언론 감시 기관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급진좌, 이제 강성 진보 진영 쪽을 많이 옹호하는 그런 언론 감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걸 이제 많이 인용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소로스 얘기 조금만 할 텐데 그 어린 시절 92세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1930년 8월 2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여기저기 논란을 많이 일으켜서 헝가리에서는 입국 금지 상태고 네. 러시아에서도 소로스는 입국 금지예요. 이런 네. 짓을 할까봐. 그렇죠. 총리도 이런- 그랬습니다. 헝가리 총리는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사람 중 한 명이 소로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소로스는 이제 영국에서 대학 교육을 받고 미국으로 이주해서 월가, 그러니까 퀀텀 펀드라는 그런 헤지 펀드를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산이 100억 달러, 야. 100억 네. 달러 있는 것으로 그렇게 100억 달러. 와.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호 리스트에 이게 탑 10 안에 아마 네. 들 거예요. 그래서 소로스는 자신이 설립한 아까 얘기한 열린 사회재단을 통해 세계 각국 민주주의,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수백억 달러를 기부했다.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는 거의 영웅 같은 인물이지만 보수 진영.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범죄 급증 배후에 소로스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인물이 아니었네. 그렇게 깨닫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왜 이 조지 소로스를 보면서 그 오징어 게임에 예. 그 일남 할아버지 있죠? 네, 깐부 할아버지. 예, 예. 조지. 맞네. 근데 사실 네, 그 일남 할아버지가 굉장히 그 오징어 게임에서 좋은 할아버지로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처음에. 네, 근데 굉장히 인자하고 인자하고 내가 맞아요. 항상 너희를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착하게 나와요. 그 그러니까 가장 감동적인 것도 그 구슬을 그렇죠. 하나 그쵸, 주는 거. 주고 예. 그런데 그러면서. 반전은 굉장히 돈이 많은 갑부 할아버지였던 네. 거죠. 맞아요. 그 오징어 게임 창시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에게 그 이정재가 묻습니다. 왜 이런 게임을 만드셨습니까? 네. 인생에 재미가 없어서. 근데 굉장히 그게 딱 그 묘사를 잘한 것 같아요. 맞아요. 황 기자가. 예, 그 오징어 게임에 아까 뭐라 그랬죠 캐릭터 이름이? 그 깐부 오영상? 할아버지, 깐부 저기 할아버지. 일남 깐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딱 저기 조지 소로스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후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고 유대인이면서도 또 유대인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스라엘 별로 안 좋아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스스로의 재미를 위해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힘을 보면서 쾌락을 느끼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저도 이제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남 할아버지도 오징어 게임에서 마지막에는 돌아가시죠. 돌아가셨죠. 네, 돌아가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 아무도 없는 건물 예. 안에서. 근데 나이도 많고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거긴 하지만 근데 지금 조지 소로스도 봤을 때 지금 90살이 넘으셨어요. 예, 92세. 너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제 좀 예. 이제 그 사실 예. 저기 사람들 만나면은 그 얘기들을 솔직히 정치 이제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야 소로스 왜 이렇게 오래 사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아니 저는 절대로 뭐 돌아가시거나 그렇죠. 이런 걸 근데 원하진 너무-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음. 사람들을 이제 피곤하게 하니까 특히 다만 예. 아까 어이가 없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네. 아니 범죄율이 치솟는 것을 저희 젊은 층에다가 책임을 돌리는 이 깐부 할아버지는 이 뭐 하는 네. 건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깐부 할아버지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네, 하는 것이죠.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60 Minutes 60분 시사 매거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출연했었는데 거기에서 인터뷰한 내용 보면 되게 좀 충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음모론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소로스가 이제 13살 때 유대인 아닙니까?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나치가 압류하던 유대인 재산 목록을 작성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여기 유대인 살고 있어. 네, 이렇게 네, 밀고 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면서도. 네. 일제 시대 뭐 앞잡이 예, 네네, 거의 그런 그런 역할인 인물이에요. 거죠. 네. 그래서 그 60 Minutes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느냐. 너도 유대인인데. 근데 거기에 뭐라고 응답했냐면은 전혀. 누군가는 했어야 될 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참 그런 분이 전 세계 갑부 중에 한 분이라니 정말 굉장하네요. 소름 끼쳐서. 예, 그래서 솔직히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소로스 악몽을 몇 날 며칠 꾼 적이 있대요. 무섭으니까 그 사람 보면 너무 무섭다고, 너무 영향력은 막강하고, 그리고 언론들도 이렇게 별로 얘기 안 하고 소로스에 대해서는 네. 좀 이렇게 언급을 회피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무섭다 이런 인물이 이렇게 있다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깐부가 딱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이제 네. 그 미국판
미국판이 아니라 전 세계판 깐부라고 그렇죠. 저는 네. 저는 이분의 진짜 추구하는 가치가 너무 궁금해요. 유대인이면서 아까 같은 유대인을 밀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조금 더 알아보니까 유대인이면서 팔레스타인 인권단체도 지원을 했다고 맞아요.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사람이. 예. 네네네. 그래서 진짜 원하는 세계관이 뭐 어떤 건지 저는 지금 보면 네. 자기가 가진 세계관이랑 반대로 지금 가시는 거죠. 유태인이면서도 반유태인이고 예. 그리고 범죄율에 대해서 아니 범죄를 치솟는 게 왜 내 탓이요라고 하시는데 뒤에서는 경찰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사람들을 네. 지원하고 있고. 예, 맞아요. 그리고 글로벌리스트거든요. 근데 이 글로벌리스트의 마지막 방해물이 미국이다. 이게 사실상 그렇게 얘기하는 게 미국을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가 되면 안 된다. 뭐 어떻게 보면은 또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유일한 초강대국 위치는 안 좋다고 그렇게 그래서 비판을 경찰 했습니다. 예산을 자꾸 삭감하시려 그러나 보네요. 그런 생각도 오. 들어요. 예, 그래서 여기저기 그 카운티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면은 사실 미국의 근간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걸 흔들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소로스 영향력을 우리가 몸소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봐요. 한인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아실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봐서 오늘 이슈로 잡았습니다. 네. 예, 소로스가 추진하는 정책이 싫다면 여기에 반하는 움직임도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여기 계시는 곽은서 기자가 쓴 기사를 이슈로 달아볼 텐데요. 제목이 연인 관계가 아슬아슬해지는 심리학적 원인은입니다. 이게 사실 메인스트림 주류 언론에서도 많이 이걸 다뤘더라고요. 그렇죠. 이 이슈를. 그래서 잠깐 읽겠습니다. 예, 콜로라도 대학교와 체코 찰스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진은 연인 관계에 적신호를 켜는 주요 원인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은 참여자 285명을 모집해 장단기적 관계에서 연인으로부터 흥미를 잃게 하는 요소를 분석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은서 기자, 네. 1위가 뭔가요? 왜 연인 관계가 아슬아슬해집니까? 아, 네. 일단 연구진들은 단기 연애와 장기 연애를 구분해서 그 그랬어요? 헤어짐의 원인 연애가 디테일하네요. 네, 그렇구나. 맞습니다. 예. 그 원인을 분류해서 네.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단기 연애에서 연인 관계에 적신호를 키는 주요 원인 비위생적임이었습니다. 아, 한마디로 더럽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악취가 난다는 거 네네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매력적이지 않아서 이 항목도 포함이 된 아, 그래요? 네. 단기 연애에서. 네, 맞습니다. 예. 더럽고 더럽다. 매력적이지도 않고요. 네, 최악이네요. 근데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서 기자? 아, 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세나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좀 최악이죠. 만약에 데이트를 하러 나갔는데 네. 막 머리 떡져 있고 냄새 나고 아. 그러면 네. 좀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뭐 깨끗하게 준비된 상태면 네, 호감도가 급격하게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황 기자는요? 저는 생각도 하기 싫은데. 비위생적인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네네네. 자, 이제 매력적이지 않아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동의하시고 네. 세나 기자도 네, 매력. 동의하시고 네네네. 황 기자도 동의하시고요. 네, 매력이라는 게 처음 만남이 있어서 서로 끌려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매력이 없어서다라는 건 비위생적이다 하고 묶어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더럽다 보니까 계속 매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 그게 이제 복합적이다. 왜냐하면 인형이다.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네, 처음에 볼 때는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딱 만나 보니까 좀 그러네요. 아니 오케이, 처음에 알겠습니다. 양복 입고 나왔는데 가다 보니까 막 김치 국물 묻어 있는 티셔츠 입고 나오고 최악인데요. 네, 오케이. 자, 두 번째 원인은 집착으로 나왔어요. 집착. 그래서 연구 참여자 다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인이 나를 조정하려거나 예? 질투심을 강하게 표출할 때 정 떨어진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서 기자? 네. 일단 친구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단기 연애를 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아, 걔가 너무 집착을 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초반에 그렇게 집착을 할 수가 있나요? 좀 알고 나서 집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초반이기 때문에 몰라서 더- 이 상대가 뭐 하는지 지금 나 잘 때 뭐 하는지 약간 이런 거에 네. 의심이 사실- 생겨서 네, 그렇겠죠. 예, 네. 너무 이제 한쪽이 마음에 드는데 뭐 연락이 너무 안 온다거나 그렇지.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집착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문자 이렇게 보냈는데 답장 빨리 안 온다고 뭐라고 하면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집착으로 해나 기자. 근데 저는 집착을 좀 새롭게 보고 있는데 전 집착을 사실 좋아하거든요. 아, 네네. 근데 만약에- 관심으로 네, 제가 만약에 나- 50%를 남기면 50%가 다시 저를 뭐 끌어안아준다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서로 오고 가는 그런 관심이 기분이 있어야 있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뭐 저한테 너무 뭐 제가 연락을 해도 뭐 시큰둥하거나 아니면은 선물을 줘도 반응이 뭐 크지 않다거나 네. 이러면은 저는 무관심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럼 좀 서운한 기억이 예, 있었던 것 예. 같습니다. 어. 네. 저는 이제 그런 사례도 본 것 같아요. 저기 이메일 어카운트 네. 패스워드 알아내려고 하고 아. 그런 케이스를 제가 그건 옛날 범죄 대학 아니에요? 시절에 그런데 막 그 네.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런 오마이갓. 케이스 그 집착이죠 완전히 무서운데요. 그런 경우도 그런 사례도 들어봤습니다. 그분은 뉴스에 안 나오신 게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자, 세 번째 원인 뭡니까, 은서 기자? 세 번째 원인은 무관심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인이 이렇게 보이는 관심에 이렇게 시큰둥할 때, 그러니까 그쵸.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이런 게 근데 또 매력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뭐 누군가에겐 매력으로 작용을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 보도국장님 저희는 옛날 사람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 나쁜 남자 스타일은 옛날에 예전처럼 네. 알겠습니다. 세나 기자도 여기 동의하세요? 무관심하면 최악이에요? 네, 되게 상위- 무관심하면 네, 좀 서운한 것 같아요. 아, 무관심했을 때.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번째, 다섯 번째 알려주시죠, 은서 기자. 네 번째 원인은 불성실함이었고요. 네, 다섯 번째 원인은 문란함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성실함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렇게 뭐 매사에 의욕이 없거나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유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사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동의하십니까? 불성실함이라는 네. 게 너무 범위가 예. 크기 때문에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보수적이라서 그런지 문란함은 이거는 정말 예, 취향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불성실한 건 뭐 누구든지 뭐 좋아할 리 만무하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뭐, 근데 사실 뭐 불성실함과 문란함은 누구라도 싫어하지 네. 않겠습니까? 예. 세나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뭐 불성실함 같은 경우에는 막 남자친구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좀 기회를 주고 한번 제가 지켜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네. 있을 것 같은데 문란하다고 생각을 하면 아예 처음부터 만나볼 생각을 안 할 네. 것 같아요. 아, 근데 문란한 근데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드보이, 나쁜 남자, 물론 나쁜 여자 모르겠는데 그런 걸 또 좋아하는 여성들도 있지 않아요? 왜냐면 영화 같은데 보면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서 드라마나. 예. 근데 예.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그런 그렇죠. 것을 그런 나쁜 게 좋아한다기보다 아니고. 예. 소위 츤데레라고 하죠. 네. 안 챙겨주는 듯한 하면서 챙겨주고 뭐 이런 거. 예, 맞아요. 불성실함, 문란함 누구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자, 장기 연애 좀 설명해 주세요, 은서 기자. 네. 장기 연애에서 연인 관계에 적신호를 켜는 주요 원인 1위는 무관심함. 장기 연애에서는 무관심하죠. 이건 이제 사실 이제 장기 연애를 하면은 약간 권태기라고 하긴 권태기죠. 그렇지만 네. 조금 약간 그걸 느낄 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원인은 뭐 단기 연애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두 번째 원인은 비위생적이다. 네, 음. 더러운 거요. 예, 세 번째 원인은 집착이다. 오래 사귀든 짧게 사귀든 비슷한 것 같네요. 그 네 맞습니다. 번째와 다섯 번째 원인은 각각 중독과 동기결여. 동기결여. 예, 동기결여도 약간 그 무관심함하고 좀 뭐 같은 불성실함 이것도 그러니까 알코올이나 마약, 담배를 포함해 무엇인가의 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이제 중독에 해당됐다고 합니다. 뭐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 마약이나 뭐 이런 것들은 예. 중독 증세를 보이면 누구라도 싫어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한국 사람 한인들은 많아요. 좋아하잖아요. 많이 술을. 네, 같이 예. 즐기고 예. 그러면 근데 이게 좋으시면 좀 네네.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중독까지는 안 가죠. 보통 알코올이나 이런 뭐 담배 이런 거. 예. 뭐 사실 담배도 중독이긴 합니다만. 근데 요새 시대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 네. 이런 그 중독된 모습들이 좀 그 매력에서 반감된다 뭐 이런 얘기가 뭐 좋은 거에 중독이 되면 상황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에 중독이 된다거나 조금 네. 생산적인 뭐 그런 거에 중독이 되면 다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뭐 게임
그다음에 게임 아까 중독. 네네 나 이거 만나야 게임 중독도 되는데 있겠다. 나랑 데이트해야 되는데 막 게임한다고 못 나온다고 막 이러거나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약물들 뭐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거에 중독이 되면 네네 좀 근데 실망하게 사실 되는 것 같아요. 그 세나 기자가 방금 일 중독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저는 좀 생각이 반대인 게 이게 장기 연애지 않습니까? 장기 연애죠. 장기 연애면 어느 네. 정도 미래를 내다보고 네. 만나는 건데 음. 거기서 일에 중독이 돼 있는 좋죠. 승진도 빨리 하실 거고 뭐 돈도 잘 벌어올 거고 합니다만 네네. 그런데 내가 먼저가 아니라 일이 먼저 될 거라고. 예. 예. 그러니까 연인보다 일이 일이 우선순위에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죠. 매일 회사에 있고 주말에도 회사 나가고 그럼 나랑은 도대체 시간을 언제 보내나? 예. 그치. 일 중독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틈틈이 보잖아. 그치.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정확하시네요. 예, 다 동의를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음. 얘기를 했어요. 연구진들은 진화 생물학적 네.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연인에게서 미래 배우자에게 원하는 모습을 찾지 못할 때 헤어짐을 결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까 게임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 본 것 같아요. 과거에 그렇게 게임 하는데 저기 연인 보기 귀찮다. 네. 게임이 난 더 재밌다. 이런 경우도 봤어요. 네, 그 한국에서 롤 그게 엄청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롤, LOL. 네, 아. 리그 오브. 그 줄임말이 롤입니다. 제가 옛날에 남자친구 만났을 때 같이 스타크래프트, 뭐 카트라이더 뭐 이런, 스타크래프트. 근데 그걸 굉장히 재밌게 같이 한 기억이 스타크래프트도 있었는데 요새도 하나요? 요새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옛날 얘기니까요.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만났던 남자친구는 그 리그 오브 레전드 롤에 좀 빠져 저 있었는데 롤이라고 그러구나. 예. 네, 그 남자친구는 이제 제가 안 하는 게임을 혼자 중독돼 있으니까 아, 네, 거기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제 친구 제가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보면 친구들 중에도 남녀가 게임을 둘 다 좋아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서로 예, 만나는 맞아요. 근데 그 친구 자체들도 아. 이제 나중에 되면 헤어지는 이유가 게임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 그런 뉴스 본 것 같아요. 그 부부였는데 둘 다 게임 중독돼가지고 네. 그 신생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 밥도 그렇죠. 안 네네네, 주고 그런 우유도 건 안 진짜 주고. 많았어요. 맞아요. 예, 그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음. 연구진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연인과 안 맞는 부분을 잘 찾아내고 이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하기 위함이다. 굉장히 철학적이네요. 네. 네, 좀 어. 첨언을 하자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더 나은 아버지가 될 남성을 찾는 그런 아. 그러니까 사실 이걸 리스트를 보면은 네, 다 뭐 그냥 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확해요. 네. 답변은 이건 아니 솔직히 누가 맞아요. 이걸 좋아해 이런 굉장히 사람들을. 이상적이고 맞아요. 예. 좀 더 구체적인 좀 질문이 들어가가지고 좀 구체적인 누가 대답이 더러운 사람을 나왔으면은 좋아합니까? 좀 더 이제 재미가 있었을 텐데 이게 좀 이거 뭐 1번 1위든 5위든 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누가 이런 사람들 좋아하나? 난 게임 중독된 남자하고 사귀고 싶어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그렇죠. 들어봤거든요. 예. 난 게임 중독 여자하고 사귀고 싶어 이런 얘기도 저도 못 들어봤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답변들은 다 뻔한 것 같아요. 예.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게 사실 이 그 답변들이 예전 답변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답변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저희가 내러티브 하면서 네. MZ 세대 얘기를 하지 MZ 세대 않았습니까? 얘기했죠. 그래서 전화 공포증 얘기했죠. 예. 근데 지금 전형적인 은서 기자가 전형적인 MZ 세대란 그치, 말이에요. 그치. 맞아요. 네, 좀 어떤 남자상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 때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많이 보는 다르죠. 시선이. 예.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네네. 어떤 남성상을 좋아하는지. 일단 친구들 일단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집착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남녀 불문하고 네. 아 내가 쉬는 시간 쉬고 있는데 뭐 개인 여가 시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뭐 우리 막 언제 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거나 이럴 때 많이 헤어지는 네. 그런 위기에 이렇게 빠지는 애들이 그런 많은 거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문자 때문에 많이 헤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심지어는 말투 문자할 때 말투 막 갑자기 그치. 변했다고 막 저게 이제 저희랑 다른 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원영석 보도국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문자로 하다가 답답하면 전화를 하게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의미가 잘못 전달될까 봐. 네. 그래서 제가 물었던 거예요. 네. 은서 기자가 이제 MZ 세대 대표하는 이제 나이대니까 근데 이제 카톡으로 하다가 헤어지고. 그렇죠. 이제 은서 기자나 그런 MZ 세대들은 갑자기 이제 전화 오면은 아니 왜 카톡으로 하다가 왜 전화가 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방금 맞아요. 그리고 카톡에도 말투가 뭐야? 있다는 건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네, 말투가 있어요. 뭐 약간 그 필이 주긴 하죠. 그런 네. 그 문장상.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너무 그러니까 이 카톡이나 문자 때문에 관계들이 많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대요. 아 그렇죠. 예. 과거에는 사실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없잖아요. 전화로 다 그렇죠. 했으니까. 바로 그냥 예. 다이렉트로. 근데 이제 거기에
담긴 그 행간의 느낌을 뭔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불만을. 맞아요.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변했다. 그거? 이렇게. 근데 그런 걸 신경 쓰면 진짜 너무 피곤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런 문자 놓고 이제 연인끼리 싸우거나 친구끼리 싸우는 그런 그 시트콤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 그 아니 근데 어떤 한 조사에서는 남성이 이모티콘을 남발하는 것은 좀 웃긴다 이런 네, 좀 조사도 가벼워 있었거든요.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생각이 나는데 한국에서 이게 거의 한 7, 8년 전 얘기인데 제가 마지막에 한국에 있을 때 친구들하고 문자를 주고받을 때 키키 뭐 흐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친구들을 새로 만들었는데 걔네들한테도 제가 막 엄청나게 많은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네. 근데 그걸 미국 애들은 뭘 그렇게까지 많은 감정을 텍스트에 포함하냐 뭐 그런 예. 얘기 들었던 기억이 예,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 전에 한번 후배 기자 한 명 얘기한 게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그 키역자 몇 개 넣는 것도 이렇게 네. 계산한다 네, 계산하더라고요. 계산해요. 숫자가 좀 적은데 뭐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요. 너무 죄송한 보니까. 말씀인데 웃기고들 있네요. 예. 아무튼 연인 관계가 아슬아슬해지는 심리학적 원인 여러분께서 다 연인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라코 내러티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다룬 이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청취 소감은 저희 유튜브 댓글을 통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